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만약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은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 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는 남해안의 우주 항공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장하영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홍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이 선수단 내부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젠가 관련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옌스는 어떤 거죠? 규율을 어겼다 이런 또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어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전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고 기대와 다른 결과로 실망을 줬다며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최근 확인되지 않은 억측성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 등을 부인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또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아시안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상위 기관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충돌하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합니다. 혁신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 K축구 거버넌스와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가 내란 가담 의혹으로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해경이 계엄 당일 윗선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장관의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내란 부하 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에 정부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자발적 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3대 무력에 포함되는 해경을 내란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가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파악하고 그런 가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안고 출신인 안 전 조장관이 지난 2023년쯤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 편제 수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닫더니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는데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보고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담당관실은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란 제목의 3쪽짜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대응 논리를 고안한 겁니다. 선관위는 우선 특정 정당이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당장 선관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누가 대행을 맡더라도 문제는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전념의 한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일한 상임직인 위 직무대행 체제 유지 논리를 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들에게만 내부 공유됐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위 직무대행의 컴퓨터 인쇄 내역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인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차원에서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조사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7일 만에 잠시 열렸던 잠실 개표소가 다시 굳게 닫힌 가운데 봉쇄 시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구호가 적힌 종이가 빼곡합니다. 잠실 개표소가 다시 봉쇄된 다음 날, 시민들은 평소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개방됐던 출입구 앞에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경기장 일대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봉쇄 27일 만에 굳게 닫혔던 경기장 출입구가 잠시 열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업무 정상화를 기대했던 체육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업무 차질에 대한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한 협회당 한 10명 내외거든요. 네. 이 직원들이 만약에 지쳐서 진짜 떨어져 나가면 국내대회, 국제대회 좀 다 이제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에 대해선 다음 주 후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표소 안에는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곳에 보관된 투표용지,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후반기 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60여 명의 의원들 가운데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3명의 당권 주자들도 나란히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권 내부에 문제 제기를 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되었습니다. 5월에 처리가 됐더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법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제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출 안 하죠? 5월 달에 처리해달라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무기화시켜서 전당대회에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하듯이 쟁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있을 때는 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기자들 앞에서는 이제 날선 그런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테이블에 마주 앉아가지고 얼굴 붉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전당대회 임하는 또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전략이랄까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8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분 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출마 선언 이전인데도 전당대회가 조기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의원 전체가 하는 연찬회였고 또 이제 이 국회 22대 국회 후반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이제 당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뭐 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 신경전 이런 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입장이 다른, 특히 이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간에는 정부가 당을 향해서 법안 처리를 해달라 그러는 시점을 놓고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민석 전 총리는 뭐 이제 총리 그만둔 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이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1년은 집권 야당이었다. 그리고 두 분은 당 대표를 해봤고 나는 안 해봤다. 누가 들어도 이제 정 전 대표를 좀 이제 견제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정청래 전 대표로서 조금 아프다고 해야 되나 뜨끔하다고 해야 되나, 집권 여당이 아닌 집권 야당이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기는커녕 때로는 곤란하게도 하고 당혹하게도 하고 여당인데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야당 같은 여당이었다라고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돼야 할 하나의 그 정당성을 또 한 번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저 3자 구도가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정치 평론을 하면 주로 이제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삼국지라든지 또는 일본 소설 그 대망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반전이라든지 또는 극적인 그런 요소를 8월 17일까지 적어도 몇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하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겉으로는 웃지만 노림수가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송영길 의원은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띄운 전북 소외론, 이걸 두고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그거 이제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뭐 지역 소외론 혹은 지역 특혜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특히 같은 호남의 전남과 전북을 갈라서 더군다나 전직 당대표였던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권 내에서는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전북 그 도민들이 느낄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그 여당 구성원이라면은 조금 이제 치유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돼. 치유하고 다독인 입장에 서야 되는데 부추긴 거 아니냐. 이 전당대회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런 시각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은 부환해동이라는 표현을 해서 정청래 대표는 진위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정청래 그 대표가 부쩍 호남을 자주 찾잖아요. 지방선거 전부터도 또 지방선거 이후로도 아마 이번 그 전당대회 본인의 최대 전략은 이제 호남 사수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정청래 대표가 받았는데 그 주된 기반이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에서 한 66% 정도 득표했고 여전히 호남의 권리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호남에서의 결국에는 득표가 이 전당대회 당권의 향배를 가늠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호남에서 그 뭐 행보도 잦고 메시지도 강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소외론 이야기가 나왔고,
어쨌든 정 전 대표는 이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북 소외론, 1인 1표제, 보안 사건 오늘 이런 얘기 다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김민석, 송영길 그 두 사람이 협공을 하는 그런 네.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런 구도가 잡혀지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결선 투표 때까지 만약에 세 사람 모두 당 대표 경선에 출전한다면 예. 이 구도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박지원 의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라든지 예. 이런 내용이 거의 지금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생각이 뭐 그런 이야기 되기도 말씀이시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 두 사람의 표를 합치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부하내동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정청래 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의 옵션이 결국은 전북 소외론이라든지 뿌리, 적통 그리고는 달리 아직까지 전략적 전술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앞서서 이제 영상도 보셨습니다만은 보안 수사권 폐지 요거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말들이 이제 많았었고 핵심 이슈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오늘 워크숍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그렇죠. 약간 비꼬듯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관되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물론 이제 악용의 소지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서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과는 좀 다른 입장이었죠. 시종일관. 근데 정부 입장도 최종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부 법안을 따로 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여전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러면 보안 수사 그 요구권을 비롯해서 형사 사법 체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나 구멍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당에서 최근에 TF를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단 이게 정치권에서만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나 혹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살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 경찰 수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보완 방안을 좀 짜임새 있게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얘기는 이제 잠시 뒤 이제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정성호 장관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워딩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얘기. 저기 계신 분은 누굴까요? 정청래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만약에 민주당이 기어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보안 수사권이 없어 하자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광주에서의 그 여고생 사례와 관련해서도 알고 봤더니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 간부더라. 더군다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은 정작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례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 다음에 생기면은 그 모든 책임은 정치적으로 특히 정청래 대표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러한 그 쟁점보다는 어떤 그 교조적인 마치도 그게 없어져야만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성호 법무장관이 강조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날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시니컬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안 수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동안 정성호 법무장관이 상당히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워크숍 분위기는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 국회 원 구성에 반발을 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이제 받으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예, 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나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기댈 수밖에 이제 없는데 앞에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이 제도마저 지금 손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도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고 국회법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저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기보다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어쨌든 필리버스터 제도나 패스트트랙 제도 손을 좀 보자 이 제안인 것 같아요. 물론 야당으로서는 뭐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견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마저 없어지면은 여당의 일방 독주가 더 강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할 때 한 60명 정도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은 24시간이 지나면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지연할 뿐이고 사실은 관성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문제는 여야가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당장은 이 지금 원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법사위가 핵심 쟁점인데 여당에서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야당으로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상임위를 그러면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하고 대신에 책임도 져라. 그러니까 21대 국회 전반기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7개 상임위라도 챙겨서 그 상임위를 통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공전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여당도 지나치게 모든 걸 일방 처리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가급적이면은 그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협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일정 전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한 2주 뒤에 다시 이제 철회하고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결의를 단단히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 보이콧에 지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정말로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어떤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인데
근데 사실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만 가능하도록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예. 그런데 60명 정도가 모이지 않으면은 아예 그 또 필리버스터 자체도 그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무용지물이다, 무의미하다 이런 표현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쓴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물국회를 막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라는 차원에서 고육책 비슷하게 해서 다 받아들인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초거대 여당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고 패스트 트랙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과연 그 민주주의 의회 제도에 대한 인식은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총선에 패배함으로써 늘 숫자에 있어서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구성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거는 전면 보이콧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둘 수는 없는 일이라면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예 그러면은 7개도 니네들 다 가져가되 책임을 지고 그 오만함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결국 나중에 7개라도 지금 11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는 거를 국민의힘은 왜 모릅니까? 밖에 있는 그 국민들은 더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아까 이제 2년 전 얘기를 네. 이제 두 분 다 하셨습니다만 2년 전에는 약간 이번하고 다른 게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다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은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덜 느꼈는데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18개를 다 갖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문재인 예. 정부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주는 그 오만하다라는 인식, 여론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전 위원회를 가져갔지만 실제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2주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받는 모습을 보일 예. 바에는 아예 지금 던지든지 아니면 아예 받을 생각이 있으면 지금 받고 계속 의정 활동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지금 시간을 끌면은 야당의 선택지가 그렇다고 늘어나지 않고 지금의 민주당은 단 1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원 구성 때문에 이제 어제 오늘 상당히 이제 국회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이런 가운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난 바로 직전 조사보다 54% 잘하고 있다 54% 3%포인트가 늘었고요. 잘못하고 있다 부정응답은 36%로 내려왔습니다. 5%포인트가 떨어지면서 54대 36. 좀 이제 긍정 비율이 상당히 좀 더 많아지는 격차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닙니다. 그 조사를 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후보였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처럼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신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 국정 운영 지지율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뭐 60% 넘고 이럴 때는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런 추세가 조금 꺾였다가 최근에 이제 뭐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 눈에 어떤 정부의 국정 운영이 들어오면서 조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그리고 여당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에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소모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요.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제 보이는지 국민들 눈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당내 갈등이 약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지방 순회를 권역 순회를 하면서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지금 있으면 잠깐 한번 보고 말씀 계속 나눌까요? 예.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은 직전 조사하고 그대로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한 1%포인트, 거의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전한 것은 이제 대통령 지지도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공식적으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지만 이 당무 내지는 지금 그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또 지지도가 그동안 반등하지 못했었는데 반등하는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지지도가 올라가고 당과 갈등을 하거나 당무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비추어주면 지지도가 좀 내려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선거 직후에 선관위 용지 부족에 대해서 항상 그 부정적 평가의 수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국조특위가 어쨌든 굴러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호남 광주 등의 관심이 매우 높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또 두 분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징계 카드를 꺼내들면서 당내 갈등이 지금 격화하고 있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다음 주에 열릴 윤리위를 두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징계니 뭐 이런 것까지 그걸 누가 밖에서 볼 때 이거 뭐 괴기스럽잖아요.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자꾸 저랑 싸우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비비론덱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겠습니다. 당권파가 물러가고 보수의 재건의 길로 보수 정당이 나아가는 첫 발만 떼면 지금보다 10%는 올 겁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카드 이거 최근에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비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연명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괴기스럽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늘 어떤 당내에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걸 이제 돌파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뭐 단식을 한다든지 당원 총투표를 제한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뭐 지방선거 이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 첫 일성이 당내 기강 그리고 징계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출당시키고 뭐 김종혁, 배현진 이런 분들을 징계할 때하고 지금 당내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그 당내 회의감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위시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의원들도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입장에 가깝다는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내 기강 차원의 징계 카드를 빼든 것도 결국 이런 어떤 당내 분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 본인의 정치적 수단 뭐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당 안팎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지적을 한 것 같고 근데 자칫하면 저게 당내의 역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의원들이 조금 유보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생각해 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임기를 연명하려고 한다면 이건 뭐 내년 2월이나 뭐 그동안에 질서 있는 퇴진을 생각했던 분들이 고려했던 시점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압박 이런 것도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징계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친윤이라고 불렸던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조차도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자제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과연 이게 진짜로 징계로 이어질까? 지금 이제 친한계 특히 이제 그 필두로 해서 징계 요청서가 뭐 수십 건에서 한 수백 건 올라왔다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친한계에 대한 징계 요청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징계 요청서를 누가 그렇게 올릴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뭐 당원들이 올렸겠죠. 그런데 그 당원들이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외연상 친한계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많게는 수백 건 접수됐다 그러면 네. 친한계가 되게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이 권력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에서는 권력과 권위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거는 그 멤버들이 소위 권력자가 완력을 쓰거나 징계를 휘두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야.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믿는 거. 이게 예. 권위예요. 예. 권력은 여간에서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완력, 지금은 징계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예. 그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공천이나 재선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말 한마디 해야겠다 하다가 못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권력이지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이기고 국민의 여론이 높아야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여론하고 당 내의 여론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 정당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 특정 계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 계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여론에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예.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뭔가 이렇게 그 소위 물론 중국 같은 나라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한 마오쩌둥이 아마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정당 민주주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리더십은 오히려 설득과 대화 그리고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뒷받침되는 거 아닐까? 예. 제 생각에 틀린 거 있으면 좀 지적해 주세요, 의원님. 네. 권력보다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윤리위가 이제 징계를 하고 지도부가 징계를 한다면 그 수위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근데 지난번에 좀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가 법원 가처분에서 다 그게 인용이 됐잖아요. 예. 이번에도 만약에 징계 사유나 또 징계의 양정이나 이런 게 무리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게 법원에 가가지고 인용된다면 그 징계의 정당성이 또 한 번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절차를 보자면,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쭉 놓고 보자면 가장 가벼운 게 이제 경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 다음 탈당 권유, 가장 센 게 이제 제명 이렇게 되는데 다음 뭐 총선 이런 거를 염두에 두자면 당원권 정지 이상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징계로. 그렇죠. 당원권 정지부터는 중징계고요. 예. 경고는 사실상 뭐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예. 기분 나쁜 정도일 텐데 예를 들어서 당대표를 비판했다. 그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고 정당 내에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네. 그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서 당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도 표하고 비판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징계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네. 다만 장동혁 대표 특히 주장하는 거는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사실상에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징계 사안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주 뭐 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주장을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모처럼 만에 야당으로서의 선거 이후에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재선거를 통해서 예.
최소한의 견제력을 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저런 갈등보다는 화합이 필요한 시점인데 징계를 통해서 설령 저 뭐 치킨 먹고 이랬다는 이유로 또다시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게 이제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냐. 이게 지금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하는 바잖아요. 때문에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별로 정당성을 제가 보기엔 찾기가 어렵고 당내 분란은 피할 길이 없어요. 설령 그게 뭐 법원의 가처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글쎄 뭐 어디까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행동으로 봤을 때 징계를 실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누구도 이 징계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의회에 이어서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청와대는 쿠팡이 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나온 데 대해서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조롱 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 교육감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조롱성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밖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이 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 배재고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래서 상대팀을 좀 비하거나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재고와 파완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힘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무리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태행적 역사 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정치가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지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배재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 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역 비하 응원으로 징계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을 선처해달라며 동문회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동연 총동창회장은 상처를 입은 분들께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총동창회는 학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들의 선처를 호소할 계획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학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기자회견은 취소했습니다.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응원구호를 외쳐 이렇게 논란이 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한 야구협회 관계자들이 강요와 협박,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대한 야구소프트볼협회 양혜영 회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협회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고등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징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에서 제외된 뒤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이달부터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주변 또 다른 비규제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미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며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구리 바로 옆 남양주 다산신도시. 역세권 대장단지 1000세대짜리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중순 1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는 최대 12억 8천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달 초 옆 지역인 구리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른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를 피한 실거주 수요는 물론 비규제 지역이라 가능한 갭 투자 수요도 몰린다는 것이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손님들 중에 갭 투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갭 투자예요. 실제로 발표한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올라갔다가 보시면 됩니다. 구리와 함께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인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주변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인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문의 많이 오세요. 막상 하려고 하면 가격을 올리시거나 보조를 하시거나. 오른 호가가 상승 거래로 이뤄지는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만 지난 11호 대책 때는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비규제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 원으로 1년 전에 2.5배로 대폭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지역을 계속 추가하며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론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만 더욱 올리는 만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난 해결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급을 하지 않는 규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공급 대책이 주로 이제 공공주도형 공급인데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 줘야만 공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국토부는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혀세권 중심으로 뜨거웠던 매수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우려는 적다면서 이번 규제 지역 추가 지정으로 풍선 효과가 광범위하게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북 예천에 있는 축사 6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축산지인 경북에서 11년 만에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사 입구에 긴급 초동 방역이라는 팻말이 놓였고 출입은 가로막혔습니다. 주변엔 방역차가 수시로 오가고 농장 안에서도 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예천에 있는 돼지 농장 1곳과 소 농장 5곳 등 모두 6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영주에 있는 도축장에서 항원이 검출돼 추적 검사가 이뤄졌고 반경 1km 안팎에 몰려있는 축사에서 무더기로 확인된 겁니다.
농가에서 일단 외부인들하고 접촉을 이제 자제하고 불안해하죠. 저희들 농장까지 이게 발생 범위가 넓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노심초사하고 있죠.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5년 3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전국에서 소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예천을 비롯해 안동, 충북 단양 등 인접한 6개 시군의 축산농가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감염된 소와 돼지 38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역학조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천 인근 6개 시군에 대해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였습니다.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예찰을 강화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발생 지역 반경 3km 안에는 125개 농가가 소와 돼지 8,6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사가 밀집한 만큼 추가 발생 우려도 적지 않아 당국과 축산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팀이 이 부친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집에서 증거물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지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감찰팀은 먼저 담당 수사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보존하는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수사 과정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수사 기록 전반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가족에게 증거물이 있는 피의자 집 정보를 제공한 셈인데 이것도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감찰팀은 장윤기 부친이 증거물을 훼손해 폐기한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이유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폐기된 물건은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다 압수하지 않았을 뿐 영상 촬영과 DNA 감식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반에 걸쳐 전치 3주짜리 허위 진단서를 1,430장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요추, 골반 염좌 등으로 인해 3주간 침구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40대 한의사 A씨가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에게 대면 진료도 없이 작성해준 진단서입니다. A씨는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서 장당 3만 원을 받고 이 같은 허위 진단서 1,430장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범행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예비군 동대장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안 수사 결과 A씨가 예비군 동대에 허위 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대원에게 진단서 발급 일자를 소급 작성해 훈련 불참에 따른 형사 고발을 면하게 해줬다는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대원들은 A씨에게서 구매한 진단서로 모두 1984회의 훈련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95명은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연기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연기 횟수와 범행 경중에 따라 예비군 대원 1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85명은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제도 악용 대원이 600명에 이른다며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한낮 서울 반포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차량이 돌진해 손님 5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의 주차 요원이던 70대 운전자는 손님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앞으로 나아가더니 잠시 뒤로 빠르게 후진합니다. 시민들이 놀라 다급히 뛰어오고 길을 내려오던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봅니다. 낮 1시 50분쯤 서울 반포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밥 먹고 나오는데 쾅 소리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차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만 들어가는 거 못 봤는데 쾅 소리 나가지고 여기 턱 있잖아요. 그 턱도 넘어가느냐고 요란스러워. 경찰 무지 많이 왔었어요. 이 사고로 음식점 안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고 손님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게 앞 유리벽은 완전히 뚫린 채 통제선이 쳐져 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음식점 안에 있던 의자와 탁자는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70대 주차요원 A씨가 손님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당황해 실수로 가게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경찰이 유담 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에 유승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인천대학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2차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출국 정지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탄 교수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다 딱 한 번 출석한 것으로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과거 불응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하면 재입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한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막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견제구의 수위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인 워크숍,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기념 사진 촬영 때는 나란히 정중하게 서며 각자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다시금 집권 야당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 지선을 다 총괄 지휘하고 승리로까지 이끈 건 자신밖에 없다며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집권당은 저 사람들이 나빠요 라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거나 승리를 하기는 어렵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워크숍 전 또 호남행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며 민주당 밖 범민주진보 세력과의 통합 연대 추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호남만 간 것은 아니고요. 이기게 해준 곳에는 감사 인사를 다녔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친청계 인사에 전북 소외론을 거론하며 정 전 대표를 내둘러 비판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다는 이원택 전북지사 발언에 사실상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된 것을 환영하고 자기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보고 서운하다는 것은 수동적 자세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력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인 1표제 보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당면 현안과 맞물려 당권 구도의 방향과 색깔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부화 수행 등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전조정관이 지난 2023년쯤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사령부 편제 수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워크숍에선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다음 주 예고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이런 식의 징계는 밖에서 볼 때 괴기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부산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권파가 물러나고 보수 정당이 보수 재건의 길로 나아가는 첫 발만 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10%포인트는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미국발 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에 7,400선이 깨졌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5.8% 오르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급반등했는데요. 이런 급변동에 따른 멀미에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 급락을 더하며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검토 보도와 함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호남 4개 반도체 공장 증설을 두고 끝의 시작으로 본다고 언급한 데 따른 과잉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4조 5천억 원 순매수세에 힘입어 시황이 급반전해 올해 들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5.8% 급반등한 8,08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11%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반도체 경기가 꺼질 때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빅테크 5개 기업들의 주요 설비 투자 규모는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약 한 30%에서 한 40% 정도 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급변동 장세가 상존하면 기업은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서학개미의 미국 선호는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복귀 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에 올해 들어 2달 연속 줄던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지난 5월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30원 내려 오랜만에 1,5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5월 15일 이후 한 달 넘게 1,500원이 넘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외환 시장이 24시간 열릴 예정이어서 거래량이 적은 밤사이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재직자에게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협력업체 경영 안정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17,000여 건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우리은행은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7,551건 해당 업체 17,551건을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 정보와 고객의 닉네임으로 지금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까지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주말 내내 찜통더위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일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강 상태에 들었던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지나 주말에는 충청 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우선 주말까지 비구름의 중심이 제주와 남부지방에 머물며 제주도 산간에 최고 150mm, 남해안에도 100mm에 육박하는 호우를 쏟아붓겠고 일요일에는 남해안에 곳에 따라 100mm에 달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전남 광주와 울산, 부산, 경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일요일 밤부터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남부지방에 머무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래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일 일요일 밤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비가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발달해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밤사이 체감온도도 25도 안팎에 이르러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또 내륙에 막대한 열기가 쌓인 상태에서 강한 장마구름이 유입되면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과 평화 협상을 벌이던 이란 핵심 협상가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이스라엘 사이에 동맹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암살 명단에 올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은 암살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평화 협상이 깨지고 전면전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이란 측에 이스라엘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란 대표단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공격 첩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국경 근처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대표단은 8시간 동안 육로로 도피하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f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זה אומר שאנחנו לא נותנים לצבא של טרוריסטים לשבת לנו על הגבול. ואנחנו מרחיקים אותם, זה מה שאתם עושים. ומשמידים את כל מה שמעל הקרקע ותת הקרקע ששירת אותם 조기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대리 세력 괴멸만을 원합니다. 이런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이란 협상팀은 회담을 이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합의가 이란의 재건 자금만 쥐어주는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중동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관심은 이 후계자인 모즈타바가 장례식에 등장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마쿠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들의 명의를 조직적으로 빌려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짜 장애인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30여 채, 분양가로는 2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웃돈을 붙여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탑니다. 불법 분양 브로커 일당이 명의를 빌릴 청각 장애인들을 태우고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쓸어가는 겁니다. 50대 브로커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장애인 명의를 동원해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이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사실 로또 같은 거라 그런 브로커들이 낄 수밖에 없죠. 10억이 넘는 거니까, 그죠? 특히 나이와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당첨 가능성이 큰 장애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은 무려 40억 원에 달합니다. 브로커 일당은 이곳에서도 청각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여 동안 일당이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와 부산, 경기 평택 등 전국에서 모두 30여 채, 분양가만 2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A씨는 가로챈 분양권에 웃돈 수천만 원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4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청각 장애인들에겐 대가로 한 명당 최대 2천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명의 모집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 3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친부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주시가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하게 조사한 정황이 YTN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당시 조사를 맡았던 공무원 3명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친부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3살 아이는 생전에 반복적으로 학대에 시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양주시는 아이가 숨지기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첫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섰고 가정 방문도 없이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자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고 지난달 양주시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양주시는 한 달 동안의 자체 감사 결과 담당 부서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딴 언론 보도에도 조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학대 조사를 진행한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이 징계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과장이 5급 공무원인 만큼 경기도가 직접 잘잘못을 따지는데 경기도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댔지만 음주운전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붉은 경광봉을 든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창문 안쪽 운전자를 향해 음주 측정기를 가져다 댑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출장 내려오신 분은 얼마나 됐어요? 7시 먹었어요. 한참 전에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보세요. 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0.050 면허 100일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체열. 없어요.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는 남성 운전자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운전하신 거리가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한 4-500m 정도.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 꼼짝없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족들과의 행복한 휴가가 한순간에 비극이 되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경찰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단속 지점을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하며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선포만 하는 것이었다면서 마스터 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문건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전 전 씨의 특정 범죄 가중법상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현안 청탁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의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강진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국제구조대가 이른 시간의 사투 끝에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기적의 생還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재난 발생 뒤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기고 8일 만에 구조되며 베네수엘라의 희망으로 떠오른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 라과이라주 쇼핑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9m 아래에 갇혔습니다.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나흘 만에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를 이용해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와 미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구조대가 장장 70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Bueno, el rescate fue liderado por el Uso Bomberos de Chile, pero participaron otros equipos, algunos con clasificación internacional como nosotros y otros equipos sin la clasificación.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로 물과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구조대는 작업 내내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끝에 구조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ero después que me enteré que él estaba vivo, bueno, ya vi un rayito de luz en la oscuridad, a pesar de todo lo que estamos pasando aquí en Venezuela por tantas pérdidas humanas y bueno. 국가 애도 기간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국제구조대의 노력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압도하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신 국제 비상의료팀의 활동 조율에 나선 유엔은 6톤 이상의 긴급 의료 물품을 발송했고 28톤을 더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지난 유럽 네이션스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는데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앞서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이 유효 슈팅 10대 0으로 오스트리아를 압도하며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야르사발이 대회 두 번째 멀티골 경기를 했고 손흥민의 옛 동료 페드로 포로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슐라거 골키퍼는 6개의 눈부신 선방을 기록했지만 쏟아지는 스페인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Eufórico. Un partidazo. Por fin salió Rodri. Un partidazo.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전반전을 지배했지만 후반전에 페리시치에게 먼저 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23분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듭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나온 호날두의 첫 골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하파엘 레앙의 크로스를 받은 하무스가 헤더로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크로아티아도 다시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옵사이드로 판정되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과의 이베리아 더비로 16강 빅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역대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1승 1무로 앞서 있지만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YTN 김동미입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베른트 노이엔도르프 협회장의 제안에 따라 나겔스만 감독과 계약 종료를 감독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나겔스만 감독이 먼저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지만 현지 매체들은 노이엔도르프 회장 등 협회 수뇌부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며 사실상 경질로 해석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강백호가 홈런 2방을 터뜨리며 사흘 연속 홈런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스틴과 김도영의 홈런왕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0대0 화이트와 웰스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어지던 6회. 강백호가 웰스의 빠른 공을 밀어서 왼쪽 담장을 넘깁니다. 3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독수리 타선은 8회에 폭발했습니다. 강백호가 희생타로 한 점을 추가했고 노시와는 투런포를 날려 2경기 연속 홈런포를 기록했습니다. 이도현은 주자 2명을 불러들이는 2루타로 LG의 추격 의지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9회 강백호는 역시 밀어서 130m짜리 투런포를 추가하며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홈런을 23개로 늘린 강백호는 오스틴과 김도영의 2파전을 흐르던 홈런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오늘 웰스 공략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력 분석원 형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경기 결과를 좀 그분들 덕분에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은 SSG를 6대4로 물리치고 선두 LG를 한 경기 반 차로 추격했습니다. 구자욱이 이한테의 3타점을 쓸어 담았고 최영우는 5회 솔로포 등 2타점을 올렸습니다. 한동희가 4회와 8회 투런 홈런을 날리고 김진욱이 7회 원아웃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한 롯데는 KT를 4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김희집이 홈런 2개, 김영준과 김주원도 홈런포를 터뜨린 NC는 기아를 11대3으로 물리쳤고 안치홍이 3타점으로 활약한 키움은 두산의 6대5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 당구 PBA 투어 팀리그가 오는 일요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는 디펜딩 챔피언 하나카드를 비롯한 10개 팀 주장과 여자 대표 선수들이 나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 시즌 팀리그는 지난해 준우승팀 SK렌터카가 해체됐지만 브레이커스가 창단돼 지난 시즌과 똑같이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되고 5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우승팀을 가립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한국배구연맹 제9대 총재로 취임했습니다. 이 총재는 취임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재미있는 배구, 성장하는 배구, 교류하는 배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2군 리그를 창설해 벤치에 앉는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로 기온 자체는 열대야 수준이 아니지만 체감 온도가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와 전남에 이어 점차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곳곳에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에도 경북 남부 내륙에는 새벽에, 경기 북부와 충북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